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밴더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부 아지트를 하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유튜브를 좀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스튜디오 같은 것도 좀 저희 고민하고 좀 꾸미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위클리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요, 11월 1주차, 2주차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위례선, GTX A노선, 그 다음에 KTX와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제가 주로 어떤 내용들을 그럼 위클리 교통 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바탕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그 안에 교통과 관련된, 특히 철도망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 우리 방송은 좀 그런 중심의 방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좀 교통, 특히 철도망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요 내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보시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채널들은요,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철도산업정보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시, 경기도,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의 자료들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기사 내용들을 좀 한 주간 또 두 주간 이런 내용들을 주로 살펴봐서 그 안에 좀 유의미한 그러한 기사 내용들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빨리 가겠습니다. 가급적 방송은요, 한 30분 안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얘기가 있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2차 후보지 선정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후보지 9곳 선정. 어느 곳에 선정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후보지의 주요 사례, 송파구,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낙후된 주택, 협소한 도로, 광명시, 그렇죠? 재개발 주택단지 조성, 이런 지역들이 주요 후보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차 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합쳐서 전국적으로 보면 29개 정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또 이 빈집 소규모 주택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날 한 번 더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의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소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추가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데 도심 주요 구간에 있는 지역들은 물론 이렇게 굵직한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 이 한 블럭 단위 느낌은 뭐냐면, 집이 이렇게 10집, 그다음에 이렇게 10집, 이런 한 블럭, 이러면 몇 개죠? 한 100개 정도 되는, 이 100개 내외에, 그러니까 뭐 적으면 뭐 50개, 많으면 한 200개 정도. 그게 아마 서울 중심은 좀 더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쪽은 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 주변은 좀 더 적을 거고요. 여기서 좀 벗어났다라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블럭들로 주요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그게 발표가 되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맞죠? 지자체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로 이런 광역 단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난 2월에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어요.
요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3080은 뭐죠? 예, 수도권은 30만호, 그 다음에 전국 80만호,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발표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보다 제가 주로 보는 타겟은 이 역세권 고밀화 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지만 국소적이나마 이렇게 소규모 정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곳들 어찌됐건요 이런 구역 안에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가격은 올랐다. 제가 지난 상반기를 살펴보니 이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빌라든 뭐든지 간에 발표가 되면 일단은 올랐다라는 게 제가 판단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발표가 될 거나 발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먼저 선점하는 건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넘기기 전에 보시면 참고로 지난 10월 15일 날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빼고요. 기존에는 노후 주택을 30년이라고 봤어요. 30년. 근데 이거를 25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우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면 연식이 좀 돼야 돼요. 노후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30년과 25년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25년으로 줄이겠다.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때 후보지의 내용들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면적도 보면 뭐 2만 평, 만 평 맞죠? 이 정도 이상 맞죠? 10만 평, 뭐 이 정도 되는 면적 이상이 있고요. 노후도 봐보세요. 노후도 일정한 노후도 최소 60% 이상 노후도가 돼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노후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를 한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지자체와 그 위에 상급단체가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용도 상황은 뭐냐? 1종과 2종인데 이거를 높여준다. 아무래도 그러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사업적인 부분을 좀 더 사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역에서는 고민할 수 있다. 분명 지역에서는 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주민과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상가 건물을 갖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주택 맞죠? 이런 빌라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조금 더 가격이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원에 대한 어떤 동의들이 분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정이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면 과연 이 후보지가 되면 뭐가 좋은 거냐? 그 좋은 내용들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가로구역, 맞죠? 가로구역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도로 조건에 대한 완화를 좀 더 완화해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좀 더 확대해줬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에 대한 수용권, 기존에는 8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3분의 2, 이거보다 좀 더 완화된 거죠. 토지 면적의 2분의 1, 누가 공동이 단독으로 취득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이나 공동 같이 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80%와 3분의 2, 하지만 공공이 하겠다라고 하면 3분의 2와 2분의 1, 그러니까 훨씬 더 완화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가로주택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완화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어떤 하나의 자율주택에 대한 범위는 이 구역을 각각 알아서 개발하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가급적 통개발 하라는 얘기인데, 자율주택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가로주택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할지, 그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용도에 대한 상향 1종 2장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거리를 조금 더 완화해줬다. 인동 간격도 조금 더 완화해줬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0.5에서 1이면 그냥 0.5까지만 해도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이용에 대한 것들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점이 이번 후보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해안 내륙권에 대한 미래 비전을 담은 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가이드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러한 해안 내륙권에 대한 해안 내륙권,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해안 내륙 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시효를 연장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만 봅시다. 크게 보면 뭐 동해안권, 맞죠? 남해안권, 그 다음에 서해안권, 그 다음에 내륙 첨단 산업권, 그 다음에 백두 대간권, 그 다음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강원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를 하겠다. 그죠? 동해안 에카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경제 자유구역을 통한 수소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이런 것도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수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 그런 자원에 대한 부분을 동해 쪽으로 좀 연결해 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그다음에 해양 메디컬 셀링 센터 조성, 그 다음에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이러한 것들이 동해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서해 축을 보겠습니다.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 국가 신산업을 육성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융복합 신산업, 그 다음에 그린 생명, 여러 가지 핵심 의제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평화 권역, 그래서 한강하구 습지센터, 습지, 그 다음에 천수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갯벌 세계유산 문화센터,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바이오, 미래 자동차, 수소 에너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들, 미래 자동차, 스마트 팜,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 그 다음에 새만금, 이런 것들이 서해안 축으로 주로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륙 첨단 산업권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와 강원도 일부까지 좀 연결되는 구간이고요. 생태 힐링 관광 권역이라고 정하고, 역사 문화 관광 권역, 여기 보시면 중부 내륙 라이프,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부품 개발,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순환도트 힐링 공간, 그다음에 내륙 첨단 산업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미래 산업 혁신 벨트를 요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백두대간입니다. 맞죠? 산자락이겠죠. 산자락, 산봉우리. 그 중심으로 융복합형 신산업 벨트, 글로벌 생태 명소화 벨트, 그다음에 웰리스 관광권역, 자연 문화유산, 아무래도 산자락 중심이기 때문에 체험형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와 광주 연계 협력권 주요 구성도, 영호남 역사 문화 관광 벨트, 그래서 달빛 내륙 철도도 이 일환으로 어쩌면 서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광주와 대구를 연계하는 어떤 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다음에 영호남 동서 고대 문화권 역사, 에코 하이웨이, 달빛 예술 힐링 체험 공간, 전국 관광 환승 거점 센터,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나온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위례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잠깐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이게 위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호선 연장 마천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101, 103, 104, 105, 106, 107역, 위례 중앙역이죠. 뭐가 가죠? 위례 신사선, 위례 신사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서울 도시철도 첫 번째 우이경전철 맞죠? 두 번째 뭐였죠? 신림선.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동북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위례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례 신사선. 여섯 번째는 뭐죠? 서부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죠? 위례 신사선과 서부선 요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졌고요.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 위례 신사선과 서부선은 스타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스타트 하는 정도까지만 일단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 107역에서 뻗어나간다.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본선이에요. 요게 본선. 108역에서 111, 112. 본선은 뭐고 또 이거 지선은 뭐예요? 본선은요, 주로 차가 많이 간다. 그리고 선이 북선이다. 단선은 선이 하나입니다. 지선은 선이 하나만 간다. 지금 상황에 차가 많이 안 갈 거다. 그 정도 느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차가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지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간다.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대 가면 한 대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 느낌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선의 연장이 한 5.4k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크지 않고요. 또 본선만 따지면 4.7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선이 긴 연장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노선이 짧다. 그러면 이 노선의 역할은 결국 어떤 셔틀의 기능만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말 주요한 구간까지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램이라는 이러한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상과의 어떤 교통과의 이런 혼잡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전용선을 쓰기 때문에 크게 혼잡은 없지만 이제 이 교차로 구간에서는 일부 혼잡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차량의 운행 어떤 배차 간격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한 5분 간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운행을 할 때는 요 주변에 있는 한 5분 정도 되는 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쾌적하게 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되게 애매한 거리가 있어요.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 가면은 탈 수는 있는데 집 앞에 있는 버스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몇 번은 이용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결국 조금이라도 시간이 빠른 곳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선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5.4km 정거장은 12개. 그 다음에 환승역은 여기 마천구요, 5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복정역입니다. 뭐가 가죠? 분당선과 8호선이 가고 있는 거죠. 수인 분당선과 8호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위례역입니다. 8호선에서 새로 생긴 역이죠. 남위례역. 아직 운행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5년, 그래서 올해 서울시의 목표는 어찌됐건 4분 들자. 그래서 올 초에 원래는 여기가 뭐 GS나 아니면 두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GS나 이런 데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두산 컨소시엄하고 한신공영인가 아마 거기서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 제안을 했던 것이 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산에 대한 무게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내용 자체가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걸 자체를 기본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이 되고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협약 체결한 이후부터 뭐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동안 실시 설계 도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펼쳐지고, 사업을 좀 더 빨리 당기려면 실시 협약 그 도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서울시는 위례 트램선 처음에는 민간으로 진행하려다가 지금은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그런 개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시행, 이런 걸로 연결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섯 량이죠. 다섯 양 트램입니다. 다섯 량이 하나의 편성을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자체가 이렇게 길진 않아요. 한 7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통 지하철이 20m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이 14m예요. 근데 요거는 버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긴 버스. 5m짜리 버스, 7m짜리 버스가 7개, 5개. 하면 35m, 맞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적정 운행 인원은 한 14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2량짜리 경전철과 정원에 대한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간격은 5분 간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가고 있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평을 좀 보면요. 일단은 이미 이 미래 트램이라는 거에 대한 미래 신도시에 대한 호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겼을 때 생기는 어떤 효과들은 뭐냐? 일단은 여기가 보면 이 노선 중심인 이제 트랜sit 몰이라고 해서 미래만의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램 양 옆에 트랜sit 몰이라고 해서 트램을 중심으로 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거기를 그냥 공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트램이 운행되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펜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말 그대로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 했을 때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트램 안 다니고 그냥 공원처럼 널찍널찍하게 쓰고 싶다, 그런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랜sit 몰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거나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비용을 주고 분양을 받았고 임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운행을 해야, 매지에서 많은 손님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블록 단위에 있는 수요들은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에 대한 좀 더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은 기다려왔다. 물론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와 상대적으로 북위례 쪽이나 이런 구간들은 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요 메인 상권과 다른 상권의 영향을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어디 갈까요? 5호선 마천역에 갈까요? 아니면 여기 분당선과 8호선 독정역을 갈까요? 남유래역을 갈까요? 아니면 여기 광교중앙역을 갈까요? 요 광교중앙역은요, 제가 보기엔 2028년, 빨라야 2028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빨라야. 왜냐하면 삼성역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역이 운행되지 않고서 위례선을 미리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어떤 진행이나 발주의 상황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중앙역에 대한 분명 비중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핵심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은 복정역일 거다. 지금은요, 기존에는요, 여기에 보면 장자역이 있어요. 장지역인가요? 요 역 중심으로 대부분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버스 차량 길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U자로 꺾어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8호선을 많이 이용해서 가락시장역이나 여기, 그렇죠? 잠실역으로 가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운행을 하고 복정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제가 보기에는 복정역 중심에서
분당선을 이용해서 선릉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잠실역으로 가든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은 북정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역들은 뭐 그만큼 좀 비중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그럼 요게 생겼을 때 어떤 또 느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램이라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처음이고요. 전국에서도 상당히 먼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트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미래에서 저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가 좋아요? 일단은 지상에서 바로 탈 수 있잖아요. 버스처럼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노약자, 맞죠? 유모차를 끌고 가 있는 뭐 젊은 엄마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작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지하철이라고 하면,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지하철이라고 하면 최소한 2호선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게 기본 마인드다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한 번 타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선릉역을 가시는 분 아니면 막상 강남역만 가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셔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됐건 트램은 도시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 트램을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 생기는 것보다 생기는 게 미래의 신도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그러면 부동산에 또 효과가 크느냐, 그거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중요하고, 하지만 전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현재보다는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미래라는 것이 힘을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미래신사선, 여기서 삼성역을 바로 꽂아주는 게 그게 또 힘이다. 미래선과 미래신사선의 힘은 상당히 다르다. 하루라도 빨리 미래신사선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A 노선 날벼락 삼성역 3년간 땡땡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11년 11월 16일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GTX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A노선 날벼락 삼성역 3년간 분리 운영 라고 나옵니다. 삼성역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 있고요. 경기도 파주시와 동탄에 있는 A노선이 3년 이상 분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2024년 개통을 생각했지만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개통될 것으로 조사가 됐다. 2호선을 이용하면 임시 개통은 2024년 4월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 3년 이상 4년까지는 분리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 안에 왜 이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안에 복합환승센터가 기본 설계발 22개월이 걸렸고,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협의가 오래 걸렸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개통으로 인한 민간 사업 영업 손실분, 그 다음에 2개 구간 부분 개통에 따른 차량기지 추가 건설 비용,
대한 부담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요 내용이 이제 요 기사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팩트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그렇죠? 삼성역은 여기 안에 지하 복합생산센터가 건설이 돼야 될 때까지는 운행하기 곤란하다. 물론 그 별도의 승강용을 확보해 놓고 2호선을 타개할 수는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제일 국토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걸 안 먹는 방법은 뭔가라도 개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서역이 지상과 지하가 있는데 지하 수서역까지 먼저 연결하고요. 수서역에서 동탄까지 먼저 운행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먼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다음으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이제 운행을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 2028년 정도 됐을 때 다 같이 그냥 운행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4년, 13년, 4년, 그 다음에 이거는 5년, 6년, 26년 정도, 그 다음에 28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운행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2024년, 6년, 8년, 이 정도의 느낌. 물론 더 빨리도 될 수 있어요. 노선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지금, 상당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구간까지는 노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개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기는 느낌이다. 정도로 일단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일단 A 노선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내용은 원래 철도라는 게 특히 지택자라는 게 보통 호재가 아니잖아요. 이런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시간은 인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A 노선이 이런데 C, B, D 노선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A 노선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고민 가운데 또 기사가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한국경제고요. 천지개벽 연신내 GTX 재개발 호재 내용입니다. 11월 15일 기사고요. 내용의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개벽 연신내 GTX 재개발 호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공 지정, 연신내역이 투자하기로 뜨겁다. 그리고 특히 연신내역 3번 출구 주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3번 출구 주변이요. 그 다음에 연신내역을 찾아갔다. 이제 기자실에 찾아갑니다. 3번 출구. 그 다음에 불광이라는 곳이 불광천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고요. 연신내역 일대에 결국 개발에 대한 방아쇠를 당긴 건 GTX A 노선이다. A 노선이 포함되면서 주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어떤 압박을 받기도 했고 좋아지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 했고요. 일단은 GTX A 노선이 발표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 2018년 한 해 동안 은평구 특히 연신내역 주변은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독 빌라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빌라 거래 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이런 수요, 실거주든 투자 수요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올 2월 4일날 3080 대책에 대한 어떤 지역적 어떤 혜택 아니면 지역적 관심 지역들의 주된 곳 중에 하나가 연신내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시면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이런 식으로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본 거고 연신내는 상당히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역세권이기도 하고 맞죠? 노후도도 있고요. 저층주거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평구가 가장
신청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선정도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 연신내역이 세옷이 포함됐다. 그래서 연신내역 역세권 지구, 불광 1 근린공원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정된 이유가 노후도가 75%가 넘었다. 그 다음에 단기간의 주민등록을 넘었다. 그래서 선정된 구역 중에 하나. 제가 예전에 3번 출구, 연신내역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이 3번 출구 쪽에 이런 블럭 단위, 작은 블럭 단위들을 꼭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기사화 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곳에 찾아서 그렇죠? 네, 찾아서, 노장관이 찾아서, 은평구 구청장하고, LH하고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한다. 그래서 하나에 어떻게 보면, 원래 처음에 하는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받고, 맞죠? 이슈도 많이 받고, 또 정책 지원들도 많고, 그래서 3080 공공주도 연신내 역세권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의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또 부르죠. 잘 해달라 이거죠. 어떻게 생길까요? 만약에 역세권 사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뭐 1종 2종 사업 용도상의 1종 2종 지역이었다고 하면 최대 준주거까지 용도를 상향해주고 주상복합이라든지 면적 자체가 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2동, 3동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지어서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상가 아니면 오피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렇게 좀 패키지로 넣어가지고 그 예를요 천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천안에도 그러한 모델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태의 모델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된 거고, 다만 이게 공공에 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높아져서 이건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저는 이러한 이슈들이 앞으로 아까 3080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더 낼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빈집 특례법에서 적용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시나 국토부겠죠? 국토부 주도, 특히 서울시나 국토부 주도의 어떤 사업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 그게 뭐 후보지기 때문에 그게 막 어떤 선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이제 그게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좋고 시장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빌라만 모여 있는 동네다, 블럭 어떤 특정한 블럭이 그런 블럭에서 만약에 다세대가 많이 모여있고 그 중에 중간중간에 단독이 껴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더 호재라고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의율이 그래도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는요 다 그 지역 단위의 뭔가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뭐 주민자치회든 뭐든. 그래서 일정하게 좀 소통되는 구간들이 분명 지역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분명 그분들이 나서서 아니면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또 동의를 하기 위한 이러한 그 작업들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좀 좋거나 나쁘지 않을 때는 사업에 대한 진행이 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 주변, 역세권 주변의 어떤 블럭, 작은 블럭 단위, 특히 노후도가 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거죠? 지자체가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럼 서울시가 결정을 하면 국토부가 승인하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담당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건축과, 뭐 도시재생과 이런 과에서 담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담당하는 과에서 과연 어떤 지역,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은 어떤 민원들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먼저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수수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면 저는 그게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제 먼저 어떤 이유,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블럭이 일단은 지정되는 게 상당한 호재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또 진행이 되면 가격들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블럭이 선이 거지기 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가급적 그거는 현장에서 좀 느끼셔야 돼요. 현장의 노후도, 그 다음에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그 민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귀동량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노선에 대한 파주 운정 3지구에 여기가 이제 상업지 4호인데 여기 GTX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이렇게 상징물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요 내용만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운정 3지구고요. 이게 지금 도보가 여기까지 한 500m 밖에, 여기가 500m입니다. 실제로 요 블럭들은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걸어내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정도가 이렇게 좀 사진을 좀 길쭉하게 빼놨는데, 여기에서 한 여기 정도가 500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순수 도보권. 최근에 이제 2차 그 사전 청약할 때 나왔던 블럭이 여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지역이 고양이나 이쪽에 계신 연구가 있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기가, 당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들어가고 점수가 좀 안 나온다라면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초역세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GTX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운정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도 파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래도 GTX 때문에 파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운행을 하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가 무슨 헤르만헤세인가요? 여기 단독 고급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좀 보이진 않지만, 여기 맨날 양지말 공원에 가서 여기가 앞으로 노른자가 될 수 있는 곳이고, 현재는 다 이렇게 나대지로 아직 이제 부지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영화 강남처럼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라고 제가 수많은 그 팀들과 여기를 가면서 얘기를 들었고, 지금 당장 이거를 들어갈 수 없다라면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축이라도 좀 보셔라 라고 했던 생각이 지금 지도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대구 KTX역 폐기물 수십만 톤 추정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대구역입니다. 서대구역. 서대구역이고요. 한번 기사를 좀 키워서 서대구역이고요. 지금 아마 쓰레기 더미의 서대구 KTX역을 KBS 뉴스에서 지금 심층질했고요. 폐기물이 수십만 통에 추정된다. 서대구역이 보이는데 옆에 이렇게 쓰레기가 같이 있습니다. 대구 서부권 발전에 축이 될 서대구 KTX 역사가 다음 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11월 19일 기사니까요. 뭐 12월이나 1월 달에 KTX 서대구역이 연다는 얘기겠죠. 운행하는 거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연다. 이렇게 보시면 수십만 톤인데 그 이제 들어가는 길목, 아까 이제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길목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 길목, 여기가 서대구역입니다. 요 길목 하고 요 부지, 요 부지, 거기에 수십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묻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역사 아래 거대한 쓰레기 더미 수십만 톤이 있다라는 겁니다.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쓰레기는 여전히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진입로, 이제 아까 봤던 진입로 있죠. 진입로에 맞죠? 진입로에 여기 길이고 서대구역이고요. 진입로에 5.7m까지 쓰레기가 있고, 아마 윗부분 일부는 처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터 아래 아까 여기가 진입로 같고 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아래 9m까지 쓰레기가
있다. 지하 9m까지 쓰레기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대구역을 짓기 위한 4만 톤만 우선 처리했다. 나머지 밑에는 처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큼 있는지, 쓰레기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고, 일부러 아마 그냥 묻혀놓고 그냥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사일강 의원은 그 안에 1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최근에 그 작년부터 뭐 올해 보면 그 막 땅 같은데 빈 땅 빌려가 임차해가지고 막 쓰레기 엄청나게 매립해서 쓰레기 산 됐던 거, 새 터널까지 났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서대구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지하 속에 묻혀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상 지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 근데 이거를 닦으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한 2.5m만 파고 나머지 위에다가 그냥 필요한 것들, 역사에 필요한 건설들 아니 도로들을 그냥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 쓰레기 누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냐? 일단은 그거를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부만 치우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과연 그렇게 일부만 치우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마 대구시 뭐 소유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관련이 있겠죠. 적절하게 처리했다. 집안 침하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처리했다. 그게 2.5m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질력 검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땅이 내려앉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윗부분 2.5m를 처리했나 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관련 단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2.5m만 처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도 없었다. 나중에 지금은 당장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맞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좀 환경이 많이 변했을 때 그때 어떤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땅꺼짐 이런 현상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 인근 주민의 사람은 차가 지나갈 때 집안이 흔들려요. 지진 난 것처럼 건물에 앉아 있어도 차들이 금가는 것 같고 집안이 점점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주변에 봐보시면 중공업적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서대구역 중심에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옛날부터 사람이어서 그냥 다 산업 폐기물들이 묻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거를 깠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맞죠? 환경의 인체에 위해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대구역에서 관련된 것들은 정밀하게 취재해서 하겠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일부 공사가 좀 올라가 있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연환경센터나 물처리센터, 중공업 지역들 이러면서 그냥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예전에 많이 묻어놨다가 그냥 쓰고 있다가 여기도 철도도 그냥 놔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서대구역 중심에 뭔가 역세권 개발들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리동, 그러니까 대구의 서쪽은 좀 많이 좀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평리동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상당합니다. 이쪽 구역 빼놓고 나머지 구역 중에서 상당한 구역이 현재 다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서대구역에 대한 의미를 좀 몇 개 했어요. 일단은 KTX가 들어가는 거 외에도 여기에서 구미나 이쪽 김천에서 올라오는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이 또 서대구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성으로 올라가는, 맞죠? 서대구에서 올라가는, 의성까지 올라가는 우리 4차 국가철도망의 그 5대 선도 사업 중에 하나가 서대구역입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에 대한 그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쓰레기 매립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이 부분은 그래도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안 좋게 보이지만, 이거를 또 묻어가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재건축, 특히 지금 대구가 워낙 그 아파트 공급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맥을 못 쓰고 있는 게
대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눈에 띄지 않고 가격들을 크게 받쳐주지 않고 오히려 분양이 되더라도 미분양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양 초피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5년, 최소한 10년 후에 서대구 주변의 모습들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도 많이 조금 업무단지 형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업무단지 형태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기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 단지 중심에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서대구에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한 세 가지 관점, KTX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구미에서 넘어오는 거, 그렇죠?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의성까지 가는 거, 세 가지 서대구역의 어떤 상황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철도 이슈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은 빨리 파헤치는 게 좋습니다. 파헤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대구에 대한 어떤 단기 공급, 몇 년 동안은 어떤 공급에 대한 문제가 가격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간적으로 좀 약간 넉넉한 관점에서 서대구역을 접근하는 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KTX 공주역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있습니까? KTX 공주역이 개통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간이역을 넘어 유령역이란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늘리기 위한 연결 도로망 건설에만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정부 지원이 시급한데도 아직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공주역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KTX 공주역에 열차가 들어옵니다. 타고 내리는 승객이 1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역이 생긴 이후 6년 넘게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을 보면 2015년 개통 첫해 387명에서 2019년 682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40명으로 감소한 뒤 올해도 50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하루 51차례 서는 걸 감안하면 열차 한 대당 이용객이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용객 수만 보면 간이역 또는 유령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이 생기기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6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부족입니다. 가까운 공주 도심과 부여에서 승용차로 가도 20-30분은 걸리다 보니 고속버스가 더 편리할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공주 논산 간 국도와 세종에서 공주역 사이 BRT 등 인군 시군과의 연결 도로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빨라지지 않는다면 이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군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와 BRT 건설에만 1조 원이 필요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 형태로 여기 공주역입니다. 이 공주역 주변을 봐보세요. 여기가 공주시고요. 여기 논산시예요. 이렇게가 공주시고 여기 논산시입니다. 되게 애매한 지역에 KTX역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가 어디죠? 오성역이에요. 오성역에서 어떻게 가고 있죠? 오성역에서 경북 KTX는 저쪽 우측으로 빠지고요. 호남 KTX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다이렉트로 공주역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대전을 거쳤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용 정차 횟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정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50대 넘게 정차하는 거는 정차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주변 상황을 봐보세요. 다 나지막한,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다 나지막한 야산 이런 게 이 주변의 모습이고, 실제로 여기 주변에 그렇게 먹을 데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들어가려면 또 3-40분 걸려요. 그걸 이용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KTX 공주역 같은 지역을 어떻게 보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외진 곳이니까 발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기 생겼으니 이 주변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에 갑자기 들어서는 데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한 10년간. 근데요, 공주시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떠한 계획들을 추진할 때는요, 이런 공주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렇게 외진 곳에 갑자기 이러한 역들이 생기는 거는 너무 급하게 들어갈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시장이 되게 애매해. 처음에는 되면 막 당장 뭐가 생길 것 같았는데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길 때는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정체가 돼요. 저는 그 정체된 가격이 오히려 맞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이제 6년 넘게 고면불이잖아요. 4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으면 공주역 중심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까요? 갑자기 여기에 막 용도 변경하고 막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수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된다라면. 보통의 형태가 다 그래요. 요 부지, 요런 식의 도로를 끼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지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공주시가 임의로 토지를 다 수용하고 그 안에 토지 이용 계획들을 짜서 역 주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 주변 중심으로 뭐 이케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 이마트 아니고 뭐죠 그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형태. 다만 주변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거주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대형 마트들이 그냥 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일정하게 뭐 추후에 크게는 여기가 중심이 되고 그 인근 주변에 뭔가 또 다른 특징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 공주역 중심에 뭔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저도 잘 내용을 제가 검토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역세권 토지만큼의 매력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공주역이 외딴 지역 지금은 외따 보이지만 이게 그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보면 아주 서울에서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5성이 바로 위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중장기 여유가 있다 그러면 중장기 관점에서 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 그러려면 수용을 당할 각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 전략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린 거에 만큼 또 그만큼 또 기대 수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활용, 공간에 대한 활용만 잘 해줄 수만 있다라면 저는 이런 상황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하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2가지 더 남았군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수천억 쓰고 지역철 5명 못 받는 지하철 9호선 뭐 내용이 뭐죠? 최근에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무료로 개방했다가 또 법원에서 아니다 이런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돈 내라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된 것 같아요. 지옥철 5명 받는 못 받는 9호선 왜 그러냐? 9호선이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철도와 도로에 대한 부분들, 민자 유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건설을 하다 보면 건설비 보조도 있고요. 인간 운영에 대한 적자 보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MRG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비용에 대한 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 보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많이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MRG다 그러면 지금은 MCC 형태의 계약 변경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MRG는 뭐
이 M이라는 게 미니멈입니다. 최소라는 거고요. R은 레버뉴, 그다음에 개런티 이런 거서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고요. 그다음에 MCC는 이것도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 맞죠? 비용 코스트, 그다음에 보존, 컴펜세이션 맞죠? 예, 약간 다르죠. 예, 이거는 운영 수익이 얼마큼 날 거에 대한 부분을 못 해주는 게 MRG고요. 만약에 100억인데 운영 수익이 1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70억밖에 안 났다. 안 날 거라고 생각을 100억인데 70억은 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개런티를 해준 상황이면 70억 밑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게 그거고요. 이 MCC 개념은 대충 쓰고 나서 봐서 비용이 네가 그래도 생각했던 비용에서 얼마큼 손해가 났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존해줄게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 컴펜세이션 보상에 대한 얘기고요. 개런티는 네가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못 벌은 거에 대한 개런티를 해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R보다 MCC 계약을 하는 게 그 보존에 대한 비용들을 좀 낮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운영사가 의도적으로 뭔가 비용을 많이 태워버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9호선도 적자를 9호선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황금도선이고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실상을 뜯어보면 그렇죠? 8년간 5,100억, 연평균 644억 원에 대한 운영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거 왜 민간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지분의 일부를 들고 오기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MCC로 바꿔서 비용들을 좀 줄였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 또한 적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국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또 공약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자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러한 재정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민간 사업을 하는 게 만약에 지자체장이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그 다음 지자체장은 그걸 메꾸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봐보세요. 국제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엄청 많이 다닌다고. 그런데 사람 안 타고 다닌다고. 적자가 이렇게 커요. 적자가 이렇게 큽니다. 1조 7,400억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9호선도 3,900억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연간일 거예요, 연간.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매년 아니고요. 누적된 것 같습니다, 누적된 거. 이게 국제가, 공항철도가 매년 3천억, 4천억 하니까, 누적된 것 같습니다, 누적된 거. MRG와 MCC. 이 내용을 조선기지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MRG와 MCC와 관련돼서 여기 국회의원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언급을 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시면 구체적인 것들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그 기사를 하나 좀 끝으로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전남, 영남 있는 철도 교통 요충지 된다라고 해서 4차 철도, 4차 국가 철도망이 5개의 권역, 비수도권 5개 핵심 권역을 정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나주 정남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광주까지 광역철도를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나주역에서 여기 나주 혁신도시를 통과했다가 광주 이렇게 상무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주 상무역, 나주역 간의 광역철도망 구축. 근데 그 가운데 나주 혁신도시 이름이 빛가람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글로 관통해서 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광주 송정역이고요. 여기 나주역입니다. KTX 나주가 서요. 근데 KTX 나주는 안 가고요.
여기가 보면 보성입니다. 이 보성에서 밑으로 가는 게 경전선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선, 경전선. 근데 그 중에 예전에 있던 기존의 꾸불꾸불한 선을 없애고요. 새롭게 보성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선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가 나주혁신도시입니다. 나주혁신도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주 광역철도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주 광역철도고요. 이렇게 성무역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죠? 나중에 광주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부산까지도 갈 수 있다. 선로가 다 개량화되고 신설화되면서 다 연결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노선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봤던 지금 이 선로가요, 요거예요.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 보성, 그다음에 부산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선로. 이게 경전선 사업이고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마무리됐고 부전마선되고 그럼 하나의 큰 축이 된다. 그러면 선로는 똑같다. 승강력만 확보해주면 열차는 다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 있지만 아무래도 목포의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죠?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광주는 그래도 150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를 확보가 있고 또 그래도 부산이잖아요. 부산 창원 100만, 부산 350만, 250만, 350만. 그래서 요 길이 또 생기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가운데 나주 혁신도시, 나주 백가람도시. 제가 예전에 백가람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주만 보지 마시고 나주 혁신도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유클리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밴더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끝내겠습니다.